만약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한 은행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당장 뛰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모두 기분 좋은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연말 특집으로 지금이 바닥인가? 2023년도에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증시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닥 또는 바닥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몇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단기 금리 차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죠. 오래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고 짧게 맡기면 이자를 적게 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래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고 짧게 빌려주면 이자를 적게 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를 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역전 현상을 보였을 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지표죠. 그런데 2020년 말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행은 해가 뜰 때 우산을 나눠줬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때부터 은행이 조만간 우산을 빼앗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우산을 잔뜩 모아서 둥굴 속에 들어와 있는 중인데요. 최근 이 역전 현상이 과거 폴 볼커 시대였던 198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3개월 10년물 차이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더 비싸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10년을 맡기면 3%를 주는데 1년을 맡기면 5%를 준다면 몇 년짜리에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1년짜리에 맡기시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자금들이 단기금융으로 몰리게 됩니다. 은행도 장기로 빌려주기보다는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니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높아진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를 축소하게 되니 성장이 둔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이 주저앉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에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임대료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이 딱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관리를 잘해온 기업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과도하게 차익 경영을 한 기업들의 경우 자칫 현금이 돌지 않을 경우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연체가 발생할 수 있고 연체가 반복되다 보면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체와 채무불이행 건수들이 증가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겠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한 은행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내 돈 내놓으라고 당장 뛰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받은 예금을 대출해주면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사이의 이자 차이, 즉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그런 예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닫아야겠죠.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IMF나 서브프라임 때와 같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그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11년 솔로몬이나
토마토와 같은 대형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사이클에 많은 이슈가 되었었던 실질금리를 들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실질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이자가 3%인데 물가상승률이 10%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물가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7%의 차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물가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가 6%인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자산을 매각해서 대출을 상환해야겠죠. 그래야 이자라도 안 낼 테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현금은 예금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현금을 모아서 예금에 넣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국면이었다 보니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금이 몰렸었으나 이제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5에서 6%씩 이자를 주니까요.